지난 줄거리. 어머니의 죽음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메르소는 엄마가 죽은 다음 날 해수욕장에서 마리를 만나 사랑을 나누며 연인이 된다. 메르소는 자신을 사랑하느냐는 마리의 물음에 아닌 것 같다고 답하지만 결혼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메르소는 우연히 같은 층 이웃인 레이몬과 친해지게 되고 또 다른 이웃 살라마노 영감은 평소 학대하던 개가 도망간 것에 마음 아파한다. 일요일 날은 좀처럼 잠이 깨지 않아 마리가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흔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는 일찍부터 해수욕을 하고 싶어 아침도 먹지 않았다. 나는 속이 텅 빈 것 같고 조금 머리가 아팠다. 담배 맛이 썼다. 마리는 나를 죽상이라고 놀려댔다. 마리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풀어 늘어뜨린 모습이었다. 내가 예쁘다고 말했고 그녀는 좋아서 웃었다. 내려오면서 우리는 레이몽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곧 내려가겠다고 대답했다. 길을 나서자 필요한 탓도 있고 또 덧문을 닫아놓고 있었던 탓도 있어서 벌써 태양으로 가득한 대낮의 빛이 마치 내 따귀를 후려치는 것 같았다. 마리는 기뻐서 껑충거리며 몇 번이나 날씨가 좋다는 말을 했다. 나는 기분이 좀 나아졌고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리에게 그 말을 하자 그녀는 우리 두 사람의 수영복과 수건 한 장을 넣어가지고 온 방수포 가방을 내게 열어보였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레이몽이 자기 집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청색 바지와 반팔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밀짚 모자를 쓰고 있어서 그걸 보고 마리가 웃어댔다. 검은 털로 덮인 그의 팔뚝이 몹시 하였다. 내겐 그것이 좀 역겨웠다. 그는 휘파람을 불면서 내려왔는데 아주 신이 나 보였다. 그는 나에게 안녕 친구 하고 말한 다음 마리를 마드모아젤이라고 불렀다. 그 전날 우리는 경찰서에 함께 갔고 나는 그 여자가 레이몽을 무시했다고 증언했다. 레이몽은 경고를 받고 나왔다. 경찰은 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려 들지 않았다. 문 앞에서 우리는 레이몽과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다음 버스를 타기로 결정했다. 바닷가는 그다지 멀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레이몽은 자기 친구도 우리가 일찍 도착하는 것을 보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막 출발하려 하는데 갑자기 레이몽이 맞은편을 보라는 눈짓을 했다. 한 무리의 아랍인들이 담배가게 진열창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묵묵히 그러나 그들 특유의 방식으로 마치 우리가 돌이나 죽은 나무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듯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왼쪽으로부터 두 번째가 그 녀석이라고 레이몽이 말했는데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렇지만 그건 이젠 끝나버린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마리는 잘 알아차릴 수 없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아랍 사람들이 레이몽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대답했다. 마리는 곧 출발하기를 원했다. 레이몽은 몸을 젖히고 서둘러야겠다고 말하며 곧 웃어버렸다. 우리들은 조금 떨어진 정류장으로 갔다. 아랍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는다고 레이몽이 나에게 알려주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서서 우리들이 떠나온 곳을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버스에 올랐다. 레이몽은 아주 안심한 빛으로 마리에게 줄곧 농담을 하고 있었다. 마리가 마음에 든 눈치였는데 마리는 거의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이따금 웃으면서 레이몽을 쳐다볼 뿐이었다. 우리는 알제 교회에서 내렸다. 바닷가는 정류장에서 멀지 않았다. 그러나 바다를 굽어보며 모래밭 쪽으로 내리뻗은 조그만 언덕을 지나야 했다. 언덕은 하늘에 이미 단단해진 푸른빛을 배경으로 누르스름한 돌들과 새하얀 수선화들로 뒤덮여 있었다. 마리는 방수포 가방을 휘둘러 꽃잎들을 흩뜨리며 장난을 치곤 했다. 우리는 초록색
또는 흰색의 울타리를 둘러친 작은 별장들 사이를 걸어갔다. 어떤 별장들은 베란다까지 타마리스 나무에 파묻혀 있었고 또 어떤 별장들은 돌들 가운데 덩그렇게 서 있었다. 언덕 끝에 이르기 전에 벌써 움직임이 없는 바다가 나타났고 더 멀리 맑은 물속에 조는 듯 잠겨있는 육중한 곳이 보였다. 나직한 모터 소리가 고요한 대기를 뚫고 우리에게까지 들려왔다. 그리고 아주 먼 곳에 반짝이는 바다 위로 움직이는 듯 마는 듯 가고 있는 조그만 트롤 어선 한 척이 보였다. 마리는 붓꽃을 몇 송이 꺾었다. 바다로 내려가는 비탈에서 바라보니 벌써 수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레이몽의 친구는 해변 기슭의 조그만 목조 별장에 살고 있었다. 집은 바위를 등지고 있었는데 앞쪽 밑에 버틴 기둥들은 물속에 잠겨 있었다. 레이몽이 우리를 소개했다. 그의 친구는 이름이 마송이었다. 몸집과 어깨가 우람하고 키가 큰 인물이었는데 작은 체구에 통통하고 사랑스러운 그의 아내는 파리 말씨를 썼다. 그는 즉시 우리에게 거리낌 없이 편히 지내라고 하면서 바로 그날 아침에 자기가 낚은 물고기로 장만한 생선튀김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집이 아주 예쁘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과 휴일마다 그곳에 와서 지낸다고 알려주었다. 제 아내와는 누구든지 뜻이 잘 맞아요 하고 그가 덧붙였다. 그의 아내는 마침 마리와 웃고 있었다. 아마 그때 처음으로 나는 내가 결혼을 하게 되겠다고 진정으로 생각한 것 같다. 마송이 헤엄치러 가자고 했으나 그의 아내와 레이몽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우리 세 사람이 바닷가로 내려갔고 마리는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마송과 나는 잠시 동안 기다렸다. 그는 천천히 말을 하는 것이었는데 말끝마다 그뿐 아니라 하고 덧붙이는 버릇이 있었다. 자기가 한 말의 뜻에 사실상 아무것도 덧붙이는 것이 없을 때조차 그랬다. 마리에 대해서 그는 말했다. 아주 멋져요. 그뿐만이 아니라 매력적이에요. 읽고 나는 햇볕을 쬐면서 느끼는 흐뭇한 기분을 음미하는 데 정신이 팔려 그 말버릇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발밑에서 모래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를 좀 더 참았지만 드디어 마송에게 말하고 말았다. 들어갈까요?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마송은 서서히 물속으로 들어가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되자 물 위로 몸을 던졌다. 그는 개구리 헤엄을 쳤으나 퍽 서툴러서 나는 그를 남겨두고 마리에게로 헤엄쳐 갔다. 물은 차가웠고 나는 헤엄을 치니 흐뭇했다. 마리와 나는 함께 멀리까지 나갔고 우리 두 사람이 몸놀림과 만족감에 있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서 우리는 몸을 띄웠다. 하늘로 향한 얼굴 위에서 태양은 입으로 흘러내리는 물의 장막을 걷어주었다. 마송이 모래밭으로 나가 햇볕을 쬐려고 눕는 것이 보였다. 멀리서 봐도 그는 우람했다. 마리는 나와 함께 헤엄을 치고 싶어 했다. 나는 마리의 뒤쪽에서 그녀의 허리를 붙잡고 마리가 두 팔을 놀려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두 발로 물장구를 쳐서 그녀를 도왔다. 물을 때리는 나직한 소리가 아침 시간에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지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마리를 남겨두고 규칙적으로 헤엄을 치면서 숨을 고르게 쉬며 돌아왔다. 모래밭으로 나와서 나는 마송 옆에 배를 깔고 엎드려 모래에 얼굴을 묻었다. 내가 그에게 좋은데요 라고 말했고 그도 동감했다. 읽고 마리가 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마리가 걸어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소금물에 젖은 몸은 미끈거려 보였으며 머리털을 뒤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마리와 나는 옆구리를 맞대고 누웠는데 그녀의 체온과 뜨거운 햇볕 때문에 나는 조금 잠이 들었다. 마리가 나를 흔들어 깨우고 마송은 벌써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젠 점심을 먹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시장에 있으므로 곧 일어섰다.
그러나 마리는 아침부터 내가 한 번도 키스를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말 그랬다. 그렇지만 사실 나도 키스를 하고 싶었다. 물속으로 들어가. 마리가 말했다. 우리는 뛰어가서 곧장 잔물결 속에 몸을 뻗었다. 우리가 몇 번 팔을 저어 헤엄쳐 갔을 때 마리가 내 몸에 찰싹 달라붙었다. 그녀의 다리가 내 다리를 휘감는 것이 느껴졌고 나는 그녀에게 욕망을 느꼈다. 우리 둘이 다시 돌아와 보니 마송은 벌써 우리를 불러대고 있었다. 내가 몹시 배가 고프다고 말하자 마송은 금방 그의 아내에게 내가 썩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빵은 맛있었고 나는 내 몫의 생선을 허겁지겁 먹었다. 그 다음에 고기와 감자튀김이 나왔다. 우리는 모두 아무 말 없이 먹었다. 마송은 빈번히 포도주를 들이켰고 나에게도 줄기차게 따라주었다. 커피가 나왔을 때는 머리가 좀 띵했다. 나는 담배를 많이 피웠다. 마송과 레이몬과 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8월을 해변에서 함께 지내기로 계획했다. 마리가 문득 말했다.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11시 반이에요. 우리는 모두 놀랐다. 그러나 마송은 매우 일찍 식사를 한 셈이지만 배고플 때가 곧 식사 시간이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마리가 왜 웃었는지 모르겠다. 아마 술을 좀 지나치게 마신 것 같았다. 그때 마송이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지 않겠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제 아내는 점심을 먹은 뒤에 반드시 낮잠을 자는데 나는 그게 싫어요. 난 걸어야 합니다. 건강에는 그것이 좋다고 늘 하는 말이지만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마리는 마송 부인을 거들어서 설거지를 할 테니까 남아있겠노라고 말했다. 그러자면 남자들은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자그마한 파리 여자가 말했다. 우리 세 사람은 아래로 내려왔다. 태양은 거의 수직으로 모래 위에 내리꽂혔고 바다에 반사되는 그 강렬한 빛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제 바닷가에는 아무도 없었다. 언덕 가장자리를 따라 바다를 굽어보며 늘어선 작은 별장들 안에서는 접시며 포크, 나이프 같은 것들이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땅에서 올라오는 혹독한 열기 속에서는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처음에 레이몬과 마송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들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는 것과 심지어 한때 같이 산 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물가 쪽으로 가서 바다를 끼고 걸었다. 때때로 잔물결이 더 길게 밀려와서 우리의 신발을 적셨다. 나는 머리 위로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반쯤 졸고 있었으므로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때 레이몽이 마송에게 뭐라고 말했으나 나는 잘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는 바닷가 저쪽 아주 멀리서 푸른 작업복 차림의 아랍인 둘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내가 레이몽을 쳐다보자 그가 말했다. 그놈이야. 우리는 계속 걸었다. 마송은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따라올 수 있었던 거냐고 물었다. 나는 우리가 해수욕 가방을 들고 버스에 타는 것을 그들이 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랍인들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는데 벌써 훨씬 가까운 거리에 와 있었다. 우리는 걷는 속도를 바꾸지 않았지만 레이몽이 말했다. 마송, 싸움이 붙으면 넌 두 번째 놈을 맡아. 내 상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메르소, 만약 또 다른 놈이 나타나면 그건 내가 맡아. 나는 응 하고 말했고 마송은 두 손을 호주머니 속에 넣었다. 뜨겁게 달아오른 모래가 내 눈엔 이제 벌겋게 보였다. 우리는 일정한 걸음으로 아랍인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규칙적으로 가까워졌다. 우리 사이의 간격이 불과 몇 걸음으로 좁혀지자 아랍인들이 멈춰섰다. 마송과 나는 걸음을 늦추었다. 레이몽이 곧장 자기 상대에게로 갔다. 나는 그가 뭐라고 했는지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상대가 머리로 들이받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레이몽이 먼저 한 대 후려치고 곧장 마송을 불렀다.
마송은 레이몽이 미리 지목해준 녀석에게로 가서 온몸에 무게를 실어 2번 후려갈겼다. 아랍인이 물속으로 엎어지면서 얼굴을 바닥에 쳐박았고 한동안 그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머리통 주위에서 수면으로 거품이 터져 올라왔다. 그러는 동안 레이몽 쪽에서도 후려쳤고 그의 상대는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다. 레이몽이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놈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 잘 봐. 내가 그에게 소리쳤다. 조심해. 저놈 칼 가졌어. 그러나 이미 레이몽은 팔을 베이고 입을 찢긴 상태였다. 마송이 앞으로 휙 몸을 날렸다. 엎어져 있던 아랍 녀석이 일어나서 칼을 가진 녀석 뒤로 몸을 숨겼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단도로 위협을 하면서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다.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불이 나게 달아났고 그러는 동안 우리는 햇볕 아래 꼼짝 않고 서 있었고 레이몽은 핏방울이 떨어지는 팔을 움켜쥐고 있었다. 마송은 곧 일요일마다 언덕 별장으로 와서 지내는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레이몽은 즉시 가자고 하였으나 이야기를 할 적마다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입속으로 거품처럼 뿜어졌다. 우리는 그를 부축해 시급히 별장으로 돌아왔다. 거기서 레이몽이 상처는 가벼우니까 의사에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송과 함께 가기로 하고 나는 남아서 여자들에게 사건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 마송 부인은 울고 있었고 마리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녀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귀찮아져서 그만 이야기를 끊어버리고 담배를 피우면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1시경에 레이몽이 마송과 함께 돌아왔다. 그는 팔에 붕대를 감고 입가에는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 의사는 대수롭지 않다고 했으나 레이몽은 침울한 낯을 하고 있었다. 마송이 웃기려고 애를 써봤지만 레이몽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바닷가로 내려간다고 하기에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바람을 쐬고 싶다고 대답했다. 마송과 나도 함께 가겠노라고 하니까 레이몽은 화를 내며 우리들에게 욕짓거리를 했다. 그의 비위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고 마송이 말했으나 나는 그래도 그의 뒤를 따랐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해변을 거닐었다. 이제 태양은 찍어 누르는 듯했다. 햇볕이 모래와 바다 위에서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었다. 나는 레이몽이 자신이 가는 곳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어쩌면 잘못 짚은 것일 수도 있었다. 바닷가 맨 끝까지 가자 우리는 마침내 커다란 바위 뒤에 위치한 모래밭으로 흐르고 있는 조그만 샘에 이르게 되었다. 거기서 우리는 좀 전에 2 아랍인을 발견했다. 그들은 기름기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누워 있었다. 더없이 편안하고 만족한 표정들이었다. 레이몽을 찌른 녀석은 아무 말 없이 레이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 한 녀석은 조그만 갈대피리를 불고 있었는데 곁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보며 그 악기로 낼 수 있는 3가지 소리를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거기에는 다만 햇볕과 침묵이 있을 뿐 그리고 졸졸 흐르는 샘소리와 피리의 3가지 음향이 들릴 뿐이었다. 읽고 레이몽이 주머니의 권총에 손을 댔지만 상대편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리하여 둘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피리를 부는 녀석의 발가락들 사이가 몹시 벌어져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그러나 레이몽은 상대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해치워버려 하고 내게 물었다. 안 된다고 했다간 그가 제 풀에 흥분해서 틀림없이 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저 녀석은 아직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대로 쏘는 건 비겁해 라고만 말했다. 침묵과 열기 속에서 또다시 나직한 물소리와 피리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레이몽이 말했다. 그럼 저 녀석에게 욕을 하겠어. 그래서 놈이 대꾸하면 쏴버리지 뭐. 내가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놈이 칼을 뽑지 않는 한 쏘면 안 돼. 레이몽이 약간 흥분하기 시작했다. 다른 녀석은 여전히 피리를 불고 있었고 둘 다 레이몽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내가 레이몽에게 말했다.
안 돼. 남자 대 남자로 상대해야지. 그리고 그 권총은 이리 줘. 만약 다른 녀석이 끼어들거나 저 녀석이 칼을 뽑으면 내가 쏘겠어. 레이몽이 내게 권총을 건네줄 때 태양이 그 위로 번쩍하며 미끄러졌다. 그러나 마치 모든 것이 우리 주위를 둘러막아 가두어 버렸다는 듯이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는 시선을 떨구지 않은 채 마주보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여기 바다, 모래, 태양, 그리고 피리 소리와 물소리가 자아내는 이중의 침묵 사이에 정지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권총을 쏠 수도 있고 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갑자기 아랍인들이 뒷걸음질을 쳐서 바위 뒤로 스며들듯이 사라졌다. 레이몽과 나는 갔던 길을 되돌아왔다. 레이몽은 기분이 좀 가라앉은 듯 집으로 돌아갈 버스 이야기를 했다. 나는 별장까지 그와 함께 갔다. 그리하여 레이몽이 나무 층계를 올라가는 동안 첫 계단 앞에 서 있었다. 햇볕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운 데다 그 나무 층계를 올라가야 하며 다시 여자들과 대면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맥이 풀렸던 것이다. 하지만 열기가 너무도 뜨거워서 눈을 멀게 할 듯 하늘에서 쏟아붓는 불비를 맞으며 우두커니 서 있는 것 또한 내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여기 가만히 서 있든 자리를 뜨든 결국 매한가지인 것이었다. 잠시 후 나는 다시 바닷가 쪽으로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태양의 붉은 폭발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모래 위에서 바다는 작은 물결들이 되어 부서지며 급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바위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쏟아지는 태양의 열기에 이마가 팽창하는 느낌이었다. 그 모든 열기가 머리 위에서 나를 내리누르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의 엄청난 숨결을 얼굴에 느낄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었고 바지 주머니 속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고 태양과 태양이 쏟아붓는 그 캄캄한 취기를 이겨내려고 전신을 긴장시켰다. 모래, 흰 조개 껍질, 유리 조각에서 빛의 칼날이 솟아날 때마다 내 턱뼈가 움찔움찔했다. 나는 한참을 걸었다. 햇볕과 바다의 수분으로 눈부시도록 후광에 둘러싸인 거무스름한 바위 덩어리가 조그맣게 멀리 바라다 보였다. 나는 바위 뒤에 서늘한 샘을 생각했다. 나는 그 물의 속삭임을 다시 듣고 싶었고 태양과 더위와 싸우는 노력과 여자의 울음소리를 피하고 싶었으며 그리고 그늘과 휴식을 그곳에서 찾고 싶었다. 그러나 가까이 갔을 때 나는 레이몬과 맞섰던 녀석이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혼자였다. 번듯이 드러누워 있었는데 두 손을 목 밑에 개고 얼굴만 바위 그늘 속에 넣고 전신에 햇볕을 받고 있었다. 푸른 작업복이 더위 속에서 김을 날리고 있었다. 나는 조금 당황했다. 나로서는 그 사건은 이미 끝난 것으로 믿었으므로 그 일은 생각지도 않고 그리로 왔던 것이다. 그는 나를 보자 조금 몸을 쳐들어 올리고 포켓에 손을 넣었다. 물론 나도 우도 속에 들어있던 레이몽의 곤충을 그러지었다. 그러더니 그는 다시금 몸을 젖혀 누워버렸으나 포켓에서 손을 빼지는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꽤 멀리 한 10여 미터쯤 떨어져 있었다. 절반쯤 감은 그의 눈꺼풀 사이로 이따금 그의 시선을 알아챌 수 있었다. 그러나 대개는 그의 모습이 불타는 대기 속에서 나의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파도 소리는 정오 때보다 더 나른했고 더 가라앉아 있었다. 똑같은 모래밭 위에서의 똑같은 태양, 똑같은 빛이 여기 그대로 연장되고 있었다. 벌써 2시간 전부터 낮은 걸음을 멈추고 끓는 금속바다 속에 닻을 던졌던 것이다. 수평선 위로 조그만 증기선이 지나갔다. 나는 내 시선에 가장자리에 보이는 검은 반점으로 그 배를 분간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잠시도 아랍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나 햇볕에 떠는 해변이 내 뒤를 압박하고 있었다. 나는 샘으로 향해 몇 걸음 나섰다. 아라비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래도 아직 내게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얼굴 위에 덮인 그늘 탓이었던지 웃고 있는 듯했다. 나는 기다렸다. 태양의 열기가 내 두 뺨으로 확 번졌고 땀방울들이 내 눈썹 위에 고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내가 엄마의 장례를 치르던 그날과 똑같은 태양이었고 그날처럼 특히 머리가 아팠고 이마의 모든 핏줄들이 한꺼번에 다 피부 밑에서 펄떡거렸다. 불로 지지는 것 같은 그 뜨거움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며 한 걸음 몸을 옮겨본 데짜 태양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다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던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라빈이 몸을 일으키지는 않고 단도를 뽑아서 태양에 비춰 나에게 겨누었다. 빛이 강철 위에 반사되자 번쩍거리는 길쭉한 칼날이 나의 이마에 와서 부딪히는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눈썹에 맺혔던 땀이 한꺼번에 눈꺼풀 위로 흘려내려 미지근하고 두터운 막으로 덮여버렸다. 나의 두 눈은 이 눈물과 소금의 장막에 가려서 캄캄해졌다. 나는 다만 이마 위에서 울리는 태양의 소리, 그리고 내 앞에 칼에서 여전히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빛의 칼날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그 불타는 칼은 내 속눈썹을 쥐어뜯고 고통스러운 두 눈을 후벼 팠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것이 동요한 것은. 바다는 두텁고 뜨거운 바람을 실어왔다. 하늘은 활짝 열리며 불을 쏟는 듯했다. 나의 온몸이 긴장하여 곤충을 힘있게 그어쥐었다. 방아쇠가 당겨졌고 곤충 손잡이에 매끈한 배가 만져졌다. 그리하여 날카롭고도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태양을 떨쳐버렸다. 나는 내가 한낮의 균형과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었던 어느 바닷가의 그 특별한 침묵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 움직이지 않는 몸에 다시 네 발을 쏘았다. 총알들은 깊이 들어가 박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린 짧은 내토막의 소리인 듯 했다. 제2부 1. 체포되자 곧 나는 여러 번 신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신분 확인을 위한 신문이어서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다. 처음 경찰에서는 나의 사건에 아무도 흥미를 느끼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예심 판사는 유심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처음에는 다만 나의 이름과 주소와 직업, 출생 날짜와 장소를 물었을 따름이었다. 그리고는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는가를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선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왜 그러시죠? 하고 그가 말했다. 나는 내 사건이 지극히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긴 하죠. 하지만 법이라는 게 있어서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선 변호사를 지정하게 됩니다. 나는 사법부가 그런 세세한 것을 맡아준다니 참 편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말을 판사에게 하니까 그도 나에게 동의를 표하고 법률은 참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처음엔 그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는 커튼을 둘러친 어느 방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그 방의 전등은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것 하나뿐이었는데 그것의 불빛은 그의 지시에 따라 내가 앉은 안락 의자를 비추고 있었고 그 자신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전에 이와 비슷한 장면의 묘사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고 내가 느끼기엔 그 모든 게 무슨 장난 같았다. 대화를 끝낸 뒤에는 반대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는데 그가 섬세한 용모, 웅푹한 푸른 눈, 큰 키, 회색 콧수염,
거의 100발에 가까운 수북한 머리털을 가진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분별력이 있어 보였고 입술을 쫑긋거리는 신경질적인 버릇이 있기는 해도 그런대로 호감형으로 보였다. 방을 나설 때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려고까지 했지만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이튿날 변호사 한 사람이 감옥으로 찾아왔다. 키가 작고 뚱뚱한 사나이였는데 나이는 매우 젊고 머리털을 정성스럽게 쓸어붙였다. 날씨가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검은 옷차림으로 빳빳한 컬러에 검고 희게 줄무늬가 있는 이상스러운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겨드랑이에 끼고 들어온 가방을 내 침대 위에 놓고 나서 그는 자기소개를 하고 내 서류를 검토해 보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어렵긴 하지만 내가 그를 신뢰한다면 재판에 이길 것을 의심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가 고맙다고 하자 그는 말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는 침대 위에 앉은 다음 나의 사생활에 관한 조사를 해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의 어머니가 최근에 양로원에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마렌고에 가서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엄마의 장례식 날 내가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가 내게 말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당신에게 이런 걸 묻는다는 게 나로선 좀 거북한 일이긴 해요. 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반박할 거리를 전혀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검사 측에 아주 유리한 논고가 될 겁니다. 그는 내가 자신에게 협력해 주기를 바랐다. 그는 내가 그날 마음이 아팠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 나는 몹시 놀랐다. 만약에 내가 그런 질문을 해야만 할 처지라면 나는 매우 거북했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나는 내 감정이 어떤지 살펴보는 습관 같은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알려주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아마도 나는 엄마를 사랑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나 다소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는 일이 있는 법이다. 그러자 변호사는 내 말을 가로막고 매우 흥분한 듯이 보였다. 그는 법정에서든 예심판사의 방에서든 그런 말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다그쳤다. 그렇지만 나는 그에게 내가 원래 육체적 욕구에 감정이 방해받는 일이 많은 천성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엄마의 장례식이 있던 날 나는 매우 피곤하고 졸렸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죽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거였다. 그러나 내 변호사는 성이 차지 않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 정도로는 안 돼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날 내가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제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나는 대답했다. 그는 내가 밉살스러운 듯이 이상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에게 어쨌든 양로원 원장과 직원들이 증인으로 불려나와 신문을 받을 텐데 그렇게 되면 내게는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고 거의 쌀쌀맞다 싶은 어조로 말했다. 내가 그에게 그 이야기는 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그는 내가 법정을 상대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고만 대답했다. 그는 화가 난 얼굴로 나가버렸다. 나는 그를 좀 더 머물게 하고 그의 호감을 얻고 싶다는 것. 그런데 그것은 더 잘 변호해 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이를테면 자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의 처지를 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좀 원망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꼭 같다는 것, 조금도 틀림없이 꼭 같다는 것을 그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은 결국 별로 효과가 없는 일이어서 나는 게으른 탓으로 그것을 단념하고 말았다. 조금 뒤에 다시 예심판사 앞으로 이끌려갔다. 오후 2시였는데 그의 사무실은 엷은 커튼을 뚫고 새어드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몹시 무더웠다. 그는 나를 앉힌 다음 매우 정중하게 나의 변호사는 사고가 생겨서 오지 못했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의 신문에 대답하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을 기다리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혼자서라도 대답할 수 있다고 말했더니 그는 책상 위에 벨을 눌렀다. 젊은 서기가 와서 나의 바로 등 뒤에 자리 잡고 앉았다. 우리는 둘 다 안락 의자에 편안하게 앉았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판사는 먼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하던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죠. 나는 대답했다. 그는 첫 신문 때처럼 빙그레 웃으면서 그건 참 지당한 이유라고 말한 다음 하기야 그건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지요. 라고 덧붙였다. 그는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자세를 바로 하면서 빠른 어조로 말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쪽은 당신입니다. 나는 그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잘 몰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서 덧붙였다. 당신의 행동에는 나로선 이해하기 힘든 점들이 있어요. 나는 당신이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모두 지극히 단순한 일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 하루의 일들을 다시 이야기해보라고 나를 재촉했다. 나는 그에게 이미 한 번 이야기한 것을 되풀이했다. 레이몽, 바닷가, 해수욕, 싸움, 다시 바닷가, 작은 샘, 태양, 그리고 5발의 총격. 한마디 할 때마다 그는 그렇죠, 그렇죠 라고 말하곤 했다. 쓰러진 시체에 이야기가 미치자 그는 좋아요 라는 말로 진술에 동의했다. 나는 그처럼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이 지겨웠다. 나로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를 도와주고 싶다. 내게 흥미를 느낀다. 하느님의 도움을 얻어 나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먼저 그는 나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엄마를 사랑했느냐고 물었다. 네, 누구나 그렇듯이요. 나는 대답했다. 그러자 그때까지 규칙적으로 타이프를 치고 있던 서기가 키를 잘못 친 것 같았다. 당황하면서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말이다. 여전히 확연한 논리적 연관성도 없이 그가 이번엔 곤총 5발을 연달아서 쏘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해 본 뒤 처음에 한 발만 쏘고 몇 초 후에 다시 4발을 쏘았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자 그는 첫 발과 둘째 발 사이에 왜 기다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또다시 붉은 바닷가가 눈에 선해지면서 나는 태양의 열기를 이마 위에 느꼈다. 그러나 나는 이번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판사는 흥분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머리털을 헝클면서 책상 위에 팔꿈치를 괜 다음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향해 약간 몸을 굽혔다. 왜 당신은 땅에 쓰러진 시체를 쏘았습니까? 그 물음에도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판사는 두 손으로 이마를 짚고 목소리조차 약간 변하며 왜 그랬어요? 그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고 되물었다. 나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일어서서 사무실 한끝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서류함에 서류를 열었다. 거기서 은으로 만든 십자가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휘두르며 나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여느 때와는 아주 다른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이것을, 이 사람을 압니까? 물론입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그러자 그는 흥분하며 빠른 어조로 자기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느님이 용서하지 않을 만큼 죄가 많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용서를 받으려면 사람은 뉘우치는 마음으로 어린애처럼 되어서 영혼을 깨끗이 비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의 신념을 말했다. 그는 전신을 책상 너머로 기울이고는 십자가를 거의 내 머리 위에서 휘두르고 있었다. 사실 나는 그의 이론을 따르기가 매우 어려웠다.
먼저 나는 몹시 무더웠고 그의 사무실에는 큼직한 파리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나의 얼굴에 붙었기 때문이고 또 나는 그의 태도에 좀 겁이 나기도 했었다. 그와 동시에 판사의 하는 행동이 우스워 보였다. 왜냐하면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은 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가 대강 알아들은 바에 의하면 그의 의견으로서는 나의 고백에 오직 한 가지만 모호한 점이 있었다. 그건 바로 둘째 발을 쏘기 전에 텀을 두고 기다렸다는 사실이다. 그 밖의 내용은 다 이해가 되는데 바로 그 점을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그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그 마지막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셈이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말을 가로막고는 벌떡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를 설득하려 들며 내게 신을 믿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는 붕괴하며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그럴 수는 없다고, 인간은 모두 신을 믿는다고, 심지어 신을 외면하는 이들조차 신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것이야말로 그의 신념이었고 만약 그것을 조금이라도 의심해야 한다면 그의 삶은 무의미해지고 말 것이다. 당신은 내 삶이 무의미해지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가 외쳤다. 내 생각에 그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벌써 책상 너머로 손을 쭉 뻗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을 내 눈앞에 들이대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나는 기독교 신자야. 나는 이분에게 그대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어. 어째서 그대는 그리스도가 그대를 위해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단 말인가? 나는 그가 나에게 반말을 쓰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나는 이제는 진절머리가 났다. 더위는 더욱 심해졌다. 별로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은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내가 늘 하는 것처럼 나는 그의 말을 수긍하는 척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는 승리한 듯이 그것 봐, 그것 보라고. 너도 믿잖아. 그리고 하느님께 너를 맡기려 하잖아. 하고 말했다. 물론 나는 다시 한 번 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안락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매우 피곤해 보였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동안에도 쉬지 않고 대화를 뒤쫓아온 타자기가 마지막 부분을 계속해서 받아치고 있었다. 이윽고 예심판사가 약간 슬픈 표정으로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처럼 영혼이 메마른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내 앞으로 찾아온 범죄자들은 이 고뇌의 형상을 보고는 모두 울었어요. 나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죄인이었으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려 했다. 그러나 나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그것은 나로서는 믿을 수 없는 생각이었다. 그때 판사가 일어섰다. 신문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좀 피곤한 표정으로 내가 한 일을 후회하고 있느냐고 물을 뿐이었다. 나는 잠깐 생각해 본 뒤 진정한 후회라기보다는 차라리 좀 귀찮다 싶은 느낌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날의 일은 그 정도에서 그쳤다. 그 뒤 나는 자주 예심판사를 만났다. 단 매번 내 변호사가 내 옆에 동석했다. 예심판사는 내가 이전에 한 진술 중 몇몇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히도록 요구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렇지 않으면 내 변호사와 기소 사유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럴 때면 그들은 사실상 나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쨌든 차츰차츰 신문의 어조가 달라졌다. 판사는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말하자면 내 사건은 아예 매듭을 지어 버리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는 다시는 나에게 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나도 첫날처럼 흥분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의 대화는 더 화기애애해졌다. 몇 가지 질문, 내 변호사와의 약간의 대화가 있고 나면 신문은 끝나곤 했다. 나의 사건은 판사의 표현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따금 대화가 일반적인 내용에 이를 때면 나를 대화에 끼워주기도 했다.
나는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런 때에는 아무도 나에게 고약하게 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순조롭고 소박하게 진행되어 나는 가족적인 분위기라는 어처구니 없는 인상을 받기까지 했다. 이리하여 11달 동안이나 계속된 그 예심을 치르고 나서 나는 판사가 자기 사무실 문까지 나를 따라 나와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오늘은 끝났습니다. 반기독교도 양반. 하고 다정스럽게 이야기해 주던 그 순간을 무엇보다도 즐겼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판사의 방문을 나서면 나는 다시 헌병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었다. 2. 결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었다. 감옥에 들어와서 며칠이 지나자 나는 장차 내 생애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중에는 그러한 거부감이 더 이상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사실 처음 며칠간 나는 실제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막연히 뭔가 새로운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오직 마리가 처음이자 단 한 번뿐인 면회를 온 다음부터였다. 그녀의 편지를 받은 날부터, 바로 그날부터 나는 감방이 내 집이고 내 삶이 그 속에서 멈춰버렸다는 것을 느꼈다. 체포되던 날 나는 우선 이미 여러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감방에 갇히게 되었는데 대부분이 아랍인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더니 웃었다. 그러고 나서 내게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물었다. 아랍인 한 놈을 죽였다고 대답하니까 그들은 잠잠해졌다. 이윽고 저녁의 장막이 내렸다. 그들은 누워서 잘 돗자리를 펴는 법을 설명해 주었다. 한 끝을 말아서 베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밤새도록 빈대가 얼굴 위로 기어다녔다. 며칠 후에 나는 독방에 격리되어 나무 판자 침대에서 자게 되었다. 변기통과 새로 만든 대야가 있었다. 감옥은 도시의 맨 꼭대기에 있어서 작은 창문으로 바다를 볼 수 있었다. 어느 날 철창에 달라붙어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데 간수가 들어와서 면회 온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말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과연 말이었다. 나는 면회실로 가기 위해 긴 복도를 지나가고 층계를 지나가고 끝으로 또 다른 복도를 지나갔다. 나는 널따란 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아주 큰 방으로 들어섰다. 방은 세로로 방을 가르는 두 개의 커다란 철책에 의해 세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두 철책 사이에는 8m에서 10m가량의 간격이 있어서 면회인과 제수를 갈라놓고 있었다. 나는 내 맞은편에서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얼굴이 햇볕에 그을린 마리를 알아보았다. 내가 서 있는 쪽에는 연하문명의 수감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아랍인들이었다. 마리는 무호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두 여자 면회객 사이에 서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입술을 꼭 다물고 검은 옷을 입은 키가 자그마한 노파였고 또 하나는 맨머리에 뚱뚱한 여자였는데 몸짓을 많이 하여 목총을 도두어서 짓거리고 있었다. 철책 사이의 거리 때문에 면회인이나 죄수들은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방 안에 들어서니 소란스러운 말소리가 그 방의 크고 텅 빈 벽들에 부딪혀 울리고 하늘에서 유리창들 위로 쏟아지는 세찬 빛이 방 안으로 뻗쳐 들어오고 있어서 나는 정신이 얼떨떨했다. 나의 감방은 그보다 더 조용하고 더 어둑했다. 그곳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환한 빛 속에 뚜렷이 드러나는 얼굴 하나하나를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간수 한 사람이 두 철책 사이 복도의 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대부분의 아랍인 죄수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서로 마주 향한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처럼 소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아주 나직하게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용케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었다. 가장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그들의 희미한 속삭임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교차하는 대화에 대해 일종의 지속적인 저음부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나는 마리에게로 다가가면서
한순간에 재빨리 알아챘다. 마리는 벌써 철책에 달라붙어서 있는 힘을 다해 나에게 웃어 보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했으나 그 말을 그녀에게는 하지 못했다. 그래, 어때? 마리가 아주 큰 소리로 말했다. 그냥 그렇지 뭐. 잘 지내지. 뭐 필요한 건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입을 다물었고 마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뚱뚱한 여자는 내 옆에 남자를 향해 고함을 질러댔다. 아마도 그녀의 남편인 듯 솔직한 눈매에 키가 큰 금발의 사내였다. 그들은 이미 시작된 어떤 대화를 계속하는 중이었다. 자는 그 애를 맡기 싫대요.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그래. 사내가 말했다. 당신이 나오면 그 애를 다시 맡을 거라고 해도 자는 걔를 맡기 싫대요. 이번에는 마리 쪽에서도 레이몽이 내게 안부를 전하더라고 소리를 질렀고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 목소리는 그 애는 잘 지내냐고 묻는 내 옆 사내의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그의 아내는 더할 나위 없이 몸이 좋아졌다고 말하며 웃었다. 내 왼편에 있던 손이 가냘프고 키가 작은 청년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자그마한 노파와 마주 대하고 뚫어지게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더 관찰할 여유가 없었다.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마리가 외쳤기 때문이다. 그야 그렇지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마리를 바라보고 입은 옷 위로 그의 어깨를 껴안고 싶었다. 나는 그 얇은 천을 느끼고 싶었다. 그리고 그 천 말고 더 바랄 게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마 마리가 말하려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으리라. 마리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녀의 반짝이는 치아와 눈가의 잔주름 뿐이었다. 마리가 다시 외쳤다.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우리 결혼해. 나는 그러자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무슨 말이건 해야 했기에 한 말이었다. 그러자 마리는 아주 빨리 그리고 여전히 높은 음성으로 정말이라고 말했고 또 나는 석방될 거고 또 해수욕을 하러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 옆에 여자가 고함을 질러대며 서깃과에 바구니 하나를 맡겨놓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속에 넣은 것을 빠짐없이 주워 섬겼다. 돈을 많이 주고 산 것들이니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옆에 청년과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랍인들의 속삭이는 소리는 우리의 아래쪽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밖에서는 빛이 창에 부딪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서 그만 밖으로 나갔으면 싶었다.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리를 좀 더 보고 싶었다. 그 뒤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마리는 자기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웃고 있었다. 속삭이는 소리, 외치는 소리, 주고받는 이야기 소리가 서로 교착했다.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내 옆의 젊은이와 노파 두 사람만이 침묵의 섬을 이루고 있었다. 아랍인들이 한 명씩 차례로 떠밀려 나갔다. 맨 처음 사람이 나가는 즉시 거의 모든 사람이 일시에 말을 뚝 그쳤다. 키 작은 노파가 쇠창살로 다가섰고 그와 동시에 간수가 그녀의 아들에게 눈짓을 했다. 잘 가 엄마 하고 아들이 말하자 노파는 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고 아들에게 천천히 오래도록 작은 손짓을 했다. 노파가 나가는 동안에 남자 한 사람이 모자를 손에 들고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들어섰다. 그러자 죄수 한 사람이 끌려 들어왔으며 그들은 활기 있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목소리는 낮았다. 방안이 다시금 조용해졌기 때문이었다. 내 오른편에 있던 사나이가 불려나갈 차례가 되자 그의 아내는 마치 소리를 크게 지를 필요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이 어조를 낮추지 않고 말했다. 건강 잘 돌보고 조심해요. 내 차례가 되었다. 마리는 키스를 보낸다는 뜻의 신용을 했다. 나는 방을 나서기 전에 돌아다 보았다. 마리는 얼굴을 창살에 비벼대고
여전히 굳어진 듯한 웃음을 짓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마리가 편지를 보낸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어쨌든 무엇이나 과장은 하지 말아야 하는 법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감옥에 수감되어서 처음에 가장 괴로웠던 일은 내가 자유로운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었다. 가령 바닷가에 가서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쏟곤 했다. 발바닥 밑으로 밀려드는 첫 파도의 소리, 몸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의 느낌, 그리고 물속에서 맛보는 해방감을 상상하다 보면 나는 문득 내 감옥의 벽들이 얼마나 내 가까이 있는가를 실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는 것도 그저 몇 달간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죄수로서의 생각밖에 없었다. 나는 안뜰에서 하는 매일의 산책이나 내 변호사의 방문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나머지 시간은 그럭저럭 잘 보낼 수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마냥 누가 나를 마른 나무둥지 속에 들어가 살게 만들어 내가 머리 위에 꽃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다른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해도 차츰 그 생활에 익숙해졌으리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러면 나는 새들이 지나가거나 구름들이 서로 만나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마치 여기서 변호사의 야릇한 넥타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듯이 또 저 바깥 세상에서 마리의 육체를 껴안을 것을 기다리며 토요일까지 참고 지냈듯이. 그런데 결국 생각해보면 나는 마른 나무 둥지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었다. 엄마의 생각도 그러해서 엄마는 늘 말하기를 사람은 무엇에나 결국은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보통은 그런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이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힘들었다. 그러나 바로 내가 바쳐야 했던 노력이 그 몇 달을 지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가령 여자에 대한 욕정이 고통거리였다. 젊으니까 당연한 일이었다. 특별히 마리가 생각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어떤 한 여자를, 여러 여자들을, 알고 지냈던 모든 여자들을, 그들을 사랑했던 모든 상황들을 어찌나 골똘히 생각했는지 나의 감방이 그 모든 얼굴들로 가득 찼고 내 욕정으로 와글댔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시간을 때우게 해주었다. 나는 마침내 식사 시간에 주방 심부름꾼과 같이 오는 간수장의 호감을 얻게 되었다. 여자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그였다. 다른 죄수들이 제일 먼저 호소하는 고충이 바로 그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그에게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이며 그런 대우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러자고 당신네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라고요. 그가 말했다. 아니, 그러자고라니요. 그럼요. 자유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당신네들에게서 그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동감을 표했다. 맞아요. 정말 그렇군요. 아니면 뭐가 버리겠어요. 그렇죠. 말귀를 잘 알아듣는군요. 다른 죄수들은 안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 그네들은 스스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지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간수는 가버렸다. 또 담배도 고통거리였다. 감옥에 들어왔을 때 나는 허리띠, 구두끈, 넥타이, 그리고 주머니에 지니고 있던 모든 것, 특히 담배를 빼앗겼다. 감방으로 옮겨와서 담배를 돌려달라고 청해봤지만 그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무척 괴로웠다. 내가 가장 고통을 겪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을 게다. 나는 침대 판자에서 나무 조각들을 뜯어내서 빨곤 했다. 온종일 끊임없이 구역질이 따라다녔다.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그것을 왜 압수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중에야 나는 그것도 벌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담배를 피우지 않는 습관이 들어서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벌이 되지 못했다. 그러한 문제들을 제외하면 나는 그다지 불행하지 않았다.
거듭 말하자면 문제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과거를 추억하는 것을 배운 때부터는 심심해서 괴로운 일은 없게 되었다. 이따금 나는 나의 방을 생각했다. 그 한 구석으로부터 출발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인데 그러면 도중에 있는 것을 모두 머릿속으로 따져보곤 했다. 처음에는 아주 빨리 끝나버렸는데 그 뒤로 다시 되풀이할 적마다 조금씩 길어지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있는 가구를 전부 하나씩 생각하고 그 가구 하나하나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또 그 물건 하나하나마다 그 모든 세부들을 그 세부들마다 그 자체의 어떤 상감이나 갈라진 틈이나 이 빠진 가장자리나 혹은 그것들의 빛깔이나 결 같은 것을 기억해냈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나는 내가 가진 물건 목록에 무엇 하나 빠짐없이 온전한 일람표를 만들도록 힘쓰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며칠 후에는 내 방 안에 있는 것들을 따져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등한히 했던 것, 잊어버렸던 것들을 기억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단 하루밖에 살지 않은 사람도 감옥에서의 100년쯤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사람도 추억할 거리가 얼마든지 있어서 심심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의 장점이었다. 또 잠도 고통거리였다. 처음에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고 낮에는 한숨도 못 잤다. 그러다가 차츰 밤에 잘 자게 되었고 낮에도 잘 수 있었다. 마지막 수개월 동안은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씩 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은 6시간은 식사와 대소변과 나의 기억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이야기로 그럭저럭 보내면 되었다. 사실 나는 짚을 넣은 내 매트와 침대 판자 사이에서 옛날 신문지 한 조각을 발견했던 것이다. 천에 거의 들러붙고 노랗게 빛이 바래고 종이가 투명하게 비쳐 보였다. 시작 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없었지만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어떤 사건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어떤 남자가 체코의 어떤 마을을 떠나 돈벌이를 하러 갔다. 25년이 지난 뒤에 그는 부자가 되어 아내와 어린 자식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의 어머니는 누이와 함께 고향 마을에서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들을 놀래주려고 사내는 아내와 아이를 다른 여관에 남겨두고 어머니의 집으로 갔는데 그가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장난삼아 방을 하나 잡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자기가 지닌 돈을 내보였다. 밤중에 그의 어머니와 누이는 그를 망치로 때려 죽이고 그가 가진 돈을 턴 다음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렸다. 아침이 되어 사내의 아내가 찾아와 자기도 모르게 여행자의 신원을 밝히게 되었다. 어머니는 목을 맸다. 누이는 우물에 몸을 던졌다. 나는 그 이야기를 아마 수천 번은 읽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였다. 또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였다. 어쨌든 내가 볼 때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여행자에게도 좀 책임이 있었으며 그리고 장난을 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잠자는 시간, 기억하는 시간, 사건 기사 읽는 시간, 그리고 빛과 어둠의 교차로 시간은 지나갔다. 감옥에 있으면 시간 개념을 잃게 된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읽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얘기가 별로 의미가 없었다. 하루하루의 날들이 얼마나 길면서도 짧을 수 있는지 나는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하루하루는 지내기에도 물론 길지만 하도 길게 늘어져서 결국 하루가 다른 하루로 넘쳐나고 있었다. 하루하루는 그리하여 제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어제 혹은 내일이라는 말만이 나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어느 날 간수로부터 내가 감옥에 들어온 지 5달이 지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의 말을 믿기는 했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다. 내가 볼 때는 언제나 같은 날이 내 감방으로 밀려들었고 나는 언제나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날 간수가 가고 나서 나는 양철식기에 비친 내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아무리 바라보고 웃음 지으려 해도 그 얼굴은 여전히 정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내 앞에서 흔들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심각하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 날이 저물고 있었고 그것은 내게 있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시간. 감옥의 모든 층으로부터 저녁의 소음들이 침묵의 행렬을 이루어 올라오는 이름 없는 시간이었다. 나는 천장에 뚫린 창문 쪽으로 다가가 마지막 빛 속에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심각한 표정이었다. 그야 놀라울 게 없었다. 그때 나 자신 역시 심각한 표정이었으니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나는 그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내 귓전에 울리던 그 소리임을 알아차렸고 그동안 줄곧 내가 혼자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엄마의 장례식 날 간호사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렇다.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감옥 안에서 보내는 저녁들이 어떤 것인지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